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1% 엄마 코칭 그리고 머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준비해 놓은 건 여러분 적성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과 적성이십니까? 이과 적성이십니까? 지금도 헷갈려요. 네. 1% 엄마 코칭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머니 시간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 상속세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요즘 반려동물은 가족과도 같은 존재죠. 네. 그런데 이 키우던 강아지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유기한 견주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한 번도 문제거든요. 근데 두 번씩이나 정말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기사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됐던 그 제목은 이겁니다. 역대급 악마 같은 강아지 유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한 푸들의 사연이 공유됐습니다. 사진 속 푸들은 충남 천안에서 버려진 채 보호센터에 입소를 했는데 다행히 보호자 정보가 등록된 그 마이크로칩이 몸속에 내장돼 있어서 센터 측은 이걸 보고 개 주인에게 즉시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데려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견주는 일단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틀 뒤에 다시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2018년생 하얀 몰티즈와 함께 이 푸드를 다시 또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키우던 두 마리를 같이 유기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발견된 장소는 처음 유기됐던 곳에서 차로 약 2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더 충격적인 건 버려진 푸들의 그 당시 상태였다고요. 네, 구조자가 푸들을 병원에 데려가서 살펴봤더니 왼쪽 옆구리 부위에 깊게 패인 상처가 있었고요. 원래 몸 안에 있었던 인식칩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뺐네, 이거를. 이게 되게 충격이었던 게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이 인식칩이 있던 위치, 그 부위에 생사를 파내서 인위적으로 인식칩을 떼내고 다시 버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불행 중에 다행인 건 이것까지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마리 모두 그 안에 칩은 내장돼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칩으로 확인해보니 견주는 똑같은 사람이었고 동일한 소유자로 확인이 돼서 지난 12일에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한 번 줬는데 다시 또 유기했는데 또 줘. 두 번이나 유기한 네. 사람이 또 유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되돌아간다? 네. 이것도 너무 걱정되는 일인데요. 천안시 관계자는 실제 유기 사례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고 유기 등 동물학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악의 유기 사건이다. 이건 진짜 악마라고 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수사 기간 동안에 그 짧은 찰나에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은 있을지 않을지 또 걱정입니다. 네. 반려동물은 생명이잖아요. 그거 그냥 장난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저도 요즘에 저 산에 가보면요. 산에 이렇게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이 있어요. 곱게 생긴 애들이 야생이 돼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네. 다 안타까운 마음인데 키우는 분들은 이게 생명이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난 12일 밤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이 또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화나는 뉴스들을 많이 전해드리는데 영상 속 A군은 경비원 B씨를 바닥으로 밀어서 발로 차고 머리를 가격하는 등 격투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일방적인 폭행을 이어갔는데요.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은 이 경비원은 잠시 기절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10대가 할아버지 버린 이런 분을 이렇게 폭행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또 황당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해당 장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린 그 친구의 변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리고 그 옆에서 구경하면서 또 촬영하고 웃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영상을 찍었던 친구라는 이 씨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경비원이 스파링을 하자고 했고 체육관을 찾다가 문을 닫아서 주차장 CCTV가 있는 곳에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본인은 말리러 간 것이었다라면서 해명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속에는 A군 친구들로 보이는 여성 웃음소리와 함께 대박 이런 말소리가 들어가서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 현장에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비원 B 씨가 이미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재차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전달받아서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면서 폭행 사건을 접수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저 폭행 영상이 퍼지면서 이게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들었어요. 네, 여론도 그렇고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 경찰이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폭행 당한 뒤에 기절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폭행 사건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 경찰은 폭행 영상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A군의 친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인데요.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A군은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저런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보면 아주 진짜 현실에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못된 짓들 하는 네.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못된 아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히덕거리면서 그거 찍었던 애들도 못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 인성교육이 안 돼 있는 거고 이거 도덕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저런 아이들은 아이들과 부모와 같이 인성과 도덕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저게 무슨 짓입니까, 저게? 그 영상을 저는 차마 끝까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저거, 이건 아니죠. 예, 인간 되는 것부터 가르쳐야죠.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무려 120년 만에 시작하는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가 종로구 정동사거리 일대 세문안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돈이문을 복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 도성의 서쪽에 있어서 흔히 서대문이라고 불리는 도내문은 조선의 4대문 중에 또 하나잖아요. 지금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유산이죠. 네, 맞습니다. 이 돈이문은 서울 그 한양 도성에서 동서남북 4대문 중에 서쪽을 담당하고 있던 600년 이상 굳건히 지켜온 문인데요. 세종 4년인 1422년 지금의 정동사거리에 지었는데 1915년 일제가 전차 궤도를 복선화하면서 철거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복원되지 않은 문이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 이게 한 차례 복원 사업이 추진됐다가 안 됐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지하화 방안이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위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이어나간다는 건 쉽진 않은 일인데 이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정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돈이문 박물관 마을을 철거해서 공원으로 만든 다음에 2035년까지 세문안로를 지하화하고 돈이문을 복원하는 2단계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장장 10여 년에 걸친 사업인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경희군과 돈이문 박물관 마을, 정동사거리 일대가 거대한 도심 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도심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운치 있어지고 하겠는데 네. 그 현실적으로 이제 서울 한복판은 거의 지하에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하여간 이게 저 확실하게 완성이 되면 멋있는 길이 생기긴 하겠어요. 기대가 되긴 합니다. 도남은 모습도 볼 수 있고 말이죠.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서울시의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가 시행 2년여 만에
누적 이용 건수 2만 9천여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월 평균 1,100여 명이 이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셈입니다. 네, 서울시의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세요. 네, 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동행 매니저가 함께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병원 이용 중에 접수부터 시작해서 수납도 그렇고요. 약국 동행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2021년 11월에 첫 발을 뗀 이후에 시행 3년 차인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7.5% 증가한 18,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병원 갈 때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간당 5,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 시민은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희망일 일주일 전부터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누리집 또는 전화로 하실 수 있고요. 당일 예약도 급하게는 가능은 한데 서울 소재 병원만 동행을 지원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119하고 병원 간의 중증 분류 체제 일원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다음 달부터는 전국적으로 119 구급대와 병원이 사용하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가 일원화됩니다. 소방청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 일명 프리케이타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프리케이타스는 119 구급대원이 구급차에서 응급환자의 주 증상 등을 보고 초기 평가를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근데 이미 기존에도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위급 환자를 먼저 치료해 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네. 놀라운 점은 119 구급대와 병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분류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애초에 이게 이상했다고 보는데 특히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중증 환자 병상 부족 또 대형 병원 과밀화 문제가 대두되고 환자 위급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서 어느 병원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이 분산 이송이 굉장히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송 단계, 병원으로 도착하기 전에 중증도를 분류하고 이것을 병원과 일원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이 프리케이타스는 기존의 병원에서 사용하던 케이타스와 같이 소생부터 비응급까지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2개 분류의 평가 항목은 99.9% 일치합니다. 소방청은 이제부터 이송 단계부터 이런 적정 병원을 선정할 수 있어서 의료기관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환자들 입장이나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절실하거든요. 네.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일단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잖아요. 그때부터 하세월이에요. 맞습니다. 서너 시간씩 막 그냥 저 밖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막 아파가지고 쓰러지는데도 아이고 말해 뭐합니까? 가보셨어요? 저는 겪었죠. 겪었어요? 네네. 네. 안 겪은 사람이 없구나. 그 우리 평론가님 겪으셨어요? 저 코로나 때 아. 예,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그때 그러니까 주변에도 다 겪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 요번에 제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계속 열내고 이걸 했네. 기분 좋은 이야기 나누시라고 저는 얼른 가겠습니다. 예. 기분 좋은 얘기 좀 가져오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에.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시황과 절세미인 양귀비의 공통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젊음과 영생을 탐냈던 그렇지. 네, 그런 네. 거 아닐까요? 참 욕심 많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중요하죠. 누구나 계속 그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힌트를 좀 드리죠. 닥터 하우스입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종호입니다. 이정숙 씨 혹시 자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4학년 딸이랑 37개월 딸 있습니다. 그럼 두 따님이 아프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말해 뭐합니까? 그 제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아마 세상 모든 부모가 다 비슷한 마음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가 자주 아파요. 소아 면역력입니다.
확실히 요즘 애들 좀 자주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아프면 좀 오래 가고. 그래서 진짜 병원을 오픈런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 이정수 씨 저하고 연배가 네. 비슷해 보이시는데 혹시 초등학교 졸업하셨어요? 국민학교 졸업하셨어요? 국민학교 졸업했는데요. 아, 그렇죠. 그럼 당시 국민학교 입학할 때 준비물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슴에 수건 같은 거 달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왜 달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 콧물 닦으라고? 네, 잘 아시네요. 예.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손수건 가슴에 달고 오라고 하던가요? 그런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예, 단체 생활의 연령이 어려져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유치원 5세반, 그러니까 만 4세 정도부터 단체 생활 시작했는데 요즘은 돌진하면, 즉 1세부터 단체 생활 시작하거든요. 사람은 여러 종류의 미생물 바이러스에 4, 5년 정도 노출되어야 충분한 면역이 만들어지는데 예전에는 그 기간이 5살에서 9살이었다면 그게 지금은 1살에서 5살 정도가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오히려 집단 생활, 이렇게 단체 생활하면서 면역력이 강해진 거군요. 그런데 이게 면역이 일찍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출생 당시 미완성 상태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씩 완성됩니다. 체액성 면역은 약 1세가 돼야 제 역할을 하고요. 보체계 면역은 3세 이후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단체 생활 시작하니까 면역 체계가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감염을 앓다 보니 미취학 아동 연령에서는 예전 아이들보다 더욱 아프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요즘에 애들이 더 아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만 3년 동안 강력한 비접촉, 비대면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교하거나 원격 수업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에 잘 안 걸리게 됐지만 다른 감기도 걸리지 않게 되었고 그 기간이 무려 3년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모든 제한이 풀렸고 3년간 온실에만 있던 아이들이 뭉치게 됐으니 여기저기서 다양한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즉 3년치 숙제를 미뤘다가 벼락치기를 하려 하니 아픈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현재 이것을 면역 부채 현상, 이뮨 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뭔가 이전 아이들보다 훨씬 좀 자주 아픈 거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코로나19 이후에 바이러스 생태계도 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바이러스들은 각각 고유한 패턴이 있었는데요. 이게 변한 겁니다. 독감은 원래 겨울에 유행하던 건데 올해 들어 사계절 내내 유행하게 됐고요. RS 바이러스라고 영유아의 폐렴을 잘 일으키던 바이러스인데 최근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폐렴에 걸리게 하는 등 예상치 못한 후속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면역 결핍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천성 면역 결핍증은 사실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큰 키워드는 잦은 피부 감염입니다. 눈가가 자주 헐고 입병 나고 피부병도 막 여기저기 생기고 패턴도 빈도도 제각각인 이런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성장 상태가 불량해서 키도 몸무게도 또래에 비해 적게 나갑니다. 결정적으로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배에 공기가 많이 차는 복부 팽만까지 있는 이런 아이들이 면역 결핍이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입니다. 그럼 면역력을 키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까 정수 씨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격리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감기 걸리는 행위를 일부러 조장까지 해서는 안 되고 순리대로 아파야죠. 여름철 백사장에 세균 매우 많습니다. 스키장에 쌓인 눈도 세균하고 바이러스 투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수욕장, 눈썰매장 애들 안 데려갈 수는 없겠죠? 신나게 해수욕하고 눈썰매 타면 그날 저녁 열나고 다음날 소아과 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감기 걸리고 튼튼하게 면역력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병에 걸려야 된다는 뜻인데 그 외에 방법은 없나요? 예방접종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예방접종의 시작도 사실 병에 걸리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사라진 천연두라는 병이 있는데 과거에는 천연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옷을 주변 사람들이 갖고 가서 피부에 문대거나 입고 다녔어요. 네. 그러면 운 나쁜 몇 명은 천연두 걸려서 죽기도 했는데 대다수는 경미하게 앓고 평생 천연두에 안 걸리게 되는 거를 옛날 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이를 일컬어 인두법이라고 하고요. 후에 이제 천연두에 걸린 소에서 우두를 사람에게 접종을 한 게 종두법.
접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방접종의 시초입니다. 아, 이게 약간 충격적이네요. 또한 예방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단 면역, 허드 이뮤니티입니다. 코로나19 때 접종률이 뉴스에서 얼마인지 계속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네. 접종률이 높을수록 질병의 전파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질병이 유행한다면 다 같이 접종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어린이들이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한 말씀 드리시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집안에만 두면 오히려 면역 생성의 기회를 잃게 되니까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 거 아실 텐데 아이가 재밌어하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고요. 특별한 음식을 챙기기보다는 아이가 잘 먹는 음식 위주로 단 골고루 잘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으면 애가 밤에 돌아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잘 자기까지 하게 되면 면역력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살아라 뭐 이런 뜻 같이 들리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이종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여성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학의사 박정인입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선생님? 그 전에 이정수님, 고대 이집트의 여왕이자 역사상 최고의 미녀를 꼽히는 여성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상 최고의 미녀는 저희 아내긴 한데요. 고대 이집트라고 하니까 클레오파트라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이 질환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주제는 밑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자궁하수증입니다. 저는 자궁하수증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요. 자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인 여성의 자궁은 이 골반 안쪽에 있으며 앞쪽으로는 방광, 아래로는 질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이 같은 자궁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질 안쪽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자궁하수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궁이 왜 위치를 벗어나는 겁니까?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등 출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궁은 골반 근육이나 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출산할 때 아기 머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근육과 인대가 일부 변형이 옵니다. 이렇게 생긴 변형은 스스로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궁을 지탱하던 힘이 약해지면서 자궁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산 횟수가 많으면 골반 저근의 손상도 반복되어 이러한 자궁하수증도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출산 후에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너무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확 들면서 생기는 압력이나 비만, 만성 기침, 변비 등이 골반 저근에 무리를 주게 될 때도 자궁하수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의 조직도 약해지기 때문에 노화 역시 근육의 탄성에 영향을 주게 되죠. 밑이 빠진 것 같다는 이런 느낌, 이 증상인가요? 네, 사실 자궁하수증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심각해질수록 질 밖으로 무언가가 나오는 느낌, 보통 밑이 빠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아랫배 압박감이나 통증 등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자궁에 염증이 생기거나 자궁의 질 밖으로 아예 탈출하기도 하죠. 자궁경부암의 위험도 야기할 수 있고요. 또 골반강 내에 방광이나 직장 등이 같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이로 인한 통증, 압박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자궁하수증에서 좀 더 악화한 자궁탈출증 환자만 지난 2010년에는 21,161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25,942명으로 9년간 무려 22%나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궁하수증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자궁이 내려앉는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데요. 초기에는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과 질 페로몬 삽입술이라고 부르는 임플란트 질 성형 수술이 도움됩니다. 낯선데요. 이건 무슨 치료법이죠? 마치 고무줄처럼 탄력성과 신축성을 가진 의료용 특수 매직탭을 전질벽과 후질벽에 약 1cm 정도로 최소 절개를 하여 골반 저근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질 축소와 질 수축 작용을 통해 느슨해진 방광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되고요. 내려온 자궁을 위로 올려서 질 길이를 더 길어지게 하면서 추후 자궁 하수증을 막아 결론적으로 자궁 경부암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되는 치료법입니다. 5세대 방식의 질 성형 수술로도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혹시 자궁 적출술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는 자궁 적출 수술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장기가 서로 달라붙는 유착이 생길 수 있고 자궁이 있던 빈자리에 장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수술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법을 시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자궁의 보존입니다. 자궁하수증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 골반 장기를 지지하는 근육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또 복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나 등이 아닌 다리 근육을 사용해야 하고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도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잘 몰랐던 자궁하수증에 대한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박정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알려드립니다. 1% 엄마 코칭 샤론쌤 이미애 코치님 그리고 신재은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난 연말 올 초까지 보내고 있을 텐데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은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네, 이제 정시 접수 끝났습니다. 네, 최상위권으로 또 역시 몰렸습니다. 네, 이제 남은 뭐 면접이든 실기든 남았거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나긴 여정의 끝이 드디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오늘은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퀴즈 한번 할까요? 좋아요. 자,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여러분들 혹시 40 빼기 32 나누기 2. 저 문제를 딱 보시고 한번 보세요. 어떤가? 근데 뭐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안 좋아하긴 했지만 네. 저거는 뭐 산수고 답이 4가 아니란 건 바로 보이거든요. 네. 그죠? 근데 네. 4 옆에 느낌표. 그렇죠. 네. 그리고 이과형 답과 문과형 답이 다르다고 나왔죠. 네. 다르다고요. 자, 뭘까요? 혹시 아세요? 저게 혹시 네. 4 옆에 있는 느낌표가 팩터리얼 오, 역시. 역시.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문과 학생들은 이거 뭐야? 이러고 이제 틀리다.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오지만 이과는 딱 알아듣잖아요. 네. 이과생들이 맞춘 느낌표. 그거는 팩토리얼이라고. 4 팩토리얼은 24다. 24. 답은 답이 24 죠. 24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예요. 맞습니다. 4 밑으로 곱하는 거.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문과인데요.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아유, 문송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문송합니다. 그건 뭐죠? 네. 문송? 그게 뭐냐면 처음 들어요. 문송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문과생들이 이런 이제 수학적인 문제나 과학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못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네. 또는 이제 문과생들의 좀 이렇게 자조적인 좀 유머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취업이나 또 이런 면에서 저도 문과생이긴 합니다만 또 이런 신조어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슬슬 주제 나왔네요. 네. 오늘 주제는 진로입니다. 네. 진로. 예,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됐고요. 그때는 이제 문과 이과 없어집니다. 네. 사실은 이제 문과 이과 없으세요 해도 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거든요. 이제 입시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과 이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문과 이과 예전에 우리 때 나눌 때 보면 국어, 영어, 뭐 수학 이렇게 가지고 수학이 이것보다 조금 뛰어나면 이과. 그렇죠. 예, 또 국어하고 영어가 수학보다 좀 괜찮으면 문과 뭐 이랬어요. 근데 예전에 문과는 뭐 요즘도 그렇지만 법조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또 뭐 무슨 행정직, 경영인 뭐 이런 게 문과고 이과는 의사라든지 또 연구원이라든지 뭐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직업이 좀 이렇게 나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손자의 진로가 고민인 할머니의 사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손자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요즘 좋다는 대학은 의대, 약대, 치대, 공대 전부 이과네요. 옛날만 해도 이공계 나오면 나중에 문과 나온 친구들 밑에서 일하며 40대에도 경차 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나 봅니다. 슬슬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이가 문과 스타일인지 이과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예. 일단 저는 놀라운 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 이과를 좀 홀대하던 때는 있었어요. 왜냐면 문과 쪽 직업이 이과 쪽 나온 직업 애들을 지배하고 산다.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그냥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맞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때 이제 문과 중에서 좀 가장 공부를 잘하거나 가장 탑과는 경영이나 마케팅 쪽이었던 것 같아요. 경영 경제. 네네네. 지금이랑 좀 약간 다른. 우리 때는 그냥 단연 법대였어요, 그냥. 아, 진짜.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고시 보는 거고, 그렇죠.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의대 가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국내 기업 총수들 대부분이요. 경영학, 경제학, 또 법학과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어떤 공부를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1대 대통령부터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쭉 한번 보면 13명 중 고졸 2명, 문과 7명, 이과 1명, 육군사관학교 3명,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엔 문과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그 육사가 3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육사 점수가 엄청 높았어요. 높았죠. 대통령 되려면 육사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각종 사관학교 점수가 엄청 높았는데, 근데 어떤 전공도 다 미래의 내 직업을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바뀝니다. 특히 이제 정시가 끝나면 뭐 올해 인기학과 이런 게 발표가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대를 반영하고 그때 가장 또 취업이 잘 되거나 이제 선호도가 높은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학과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0년대 얘기 한번 들어보면요. 사실 수능은 94학년도부터거든요. 학력고사 세대죠. 예, 요게 이제 겹쳐지는데요. 이때는요, 정말, 수석들한테 인터뷰를 하며, 수석입니다. 어디 가실게요? 그러면 저는 물리학과에 가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공학과. 네, 이제 컴공이 이제 새롭게 막 물려들었고, 그때는 사실은 3위가 서울대 의대였습니다. 예, 이게.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2010년 이후는요, 무조건 1번 서울대 의대, 2번 연세대 의대 이렇게 된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쭉쭉. 그래서 이제는 다 이제 서울대 의대로 다 바뀌어 버렸다. 왜 저렇게 됐지? 이게 왜 그럴까 본다면 이제 IMF가 있어요. IMF 97년도 예 우리 국제 외환 위기죠. 이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과는 그냥 공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면허가 있어야 되고 라이센스가 국가 있어야겠구나. 자격증. 네,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대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문과는 어떠냐? 문과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법대였죠. 1번이. 서울대 법대, 서울대 경제 이랬는데 2009학년도부터 법대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로스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4년제를 졸업하고 또 법학 전문 대학원 들어가는 거죠. 이래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법대는 없어졌지만 이제 로스쿨로 간다. 이렇게 또 아셔야 되겠죠. 네,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 당장 인기 있는 학과가 영원하진 않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과들도요, 저희 아버지 세대, 네. 한참 전이죠. 화공과가 단연 1등이에요. 그럼요. 학원과. 네. 화공과 가면 탑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중공업이 막 네. 발전되면서 지방에 예를 들어서 여천이라든가 네. 아니면 포항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크게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성장기에는 화학공학, 네. 화공. 그리고 네. 저희 또래 때는 이제 전자 계산,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공공이죠. 그다음에 전기 전자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물리과, 네. 그다음에 의대 뭐 이렇게 됐었고. 전화기 들어보셨어요? 예? 전화기. 전화기? 네. 전화기 옛날에 쓰던 전화기. 네, 그게 이제 3대 취업이 잘 되는
기종이에요. 아, 그게 네, 네. 아, 전자, 화학, 네, 기계공학. 이 전화기줄. 그 전화기. 근데 사범대도 예전에 꾸준히 인기가 네. 있었는데 맞아요. 어떤 때는 확 올랐다가 어떤 때는 또 뚝 떨어졌다가 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교권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사범대도 녹록지 않다. 올해 그 정시에서 가장 쇼킹한 게 네. 교대 성적이 뚝 떨어져요. 정말. 인구도 줄고 이러니까. 충격적이었어요. 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직업을 결정할 때,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할 때요. 네. 이제 직업적인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네. 성향이나 네. 아이들의 그 개인적인 그 성향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 저희가 말을 할 때 문과 성향, 이과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요즘 엄마들이 말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고민이. 나는 사실은 수학 정말 싫어했거든. 나 완전 문과야. 찐찐찐찐 문과라 그래. 근데 요즘은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과라고 믿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 문과인데 걱정을 하는 거야. 사실은 유전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들어가면 환경인 것 같아요. 일단 이과 집안은요 꼭 집에서 곤충을 키웁니다. 아, 곤충? 네. 우리의 장수, 곤충 풍뎅이 키우는데? 예. 이런 거 키워요 집에서. 그거 좋아하는데? 네, 그게 이과예요. 아, 자연 친화적인 건 확실히 이과고요. 문과는 절대 안 키웁니다. 아. 식물도 싫어해요. 문과는. 저희 집 네. 절대 안 두 번째는요. 키웁니다. 네. 캠프를 자주 가는 집이 이과예요. 우리 캠프 너무 좋아하는데. 아시잖아요. 문과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어디 가요? 호텔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다릅니다 이런 게.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성향을 봤을 때, 애가 너무 책을 좋아해, 애가 암기를 잘해, 애가 완전히 감성적이야, 막 이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구나. 저희 큰애는 그냥 딱 문과예요. 아, 근데 저희 막내 꼬맹이는 꼬맹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과인데. 그냥 나이까지. 반대요? 캠핑에. 수학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요즘에 약간 수학에 또 재미도 붙이는 것 같고 캠핑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아빠가 또 이과시니까. 아, 근데 이과인가 보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문과인데 이제 아이만큼은 이과라고 믿고 싶은 집안. 그렇죠. 그 똑같은 거예요. 저희 집안. 근데 이제 애가 국어 풀 때 보면 이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데 네. 이걸 너무 머리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과다, 넌 맞습니다. 이과다, 막 이렇게. 주입식 이과인가요? 주입식 이과? 너는 이과다. 넌 타고난 이과야, 막. 근데 이런 적성은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타고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집에 예를 들어서 막 책이 막 널려 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책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빠가 계속 캠핑 가자 그래. 그럼 애는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환경도 있고, 근데 약간 타고나는 것도 감성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과를 나왔고 이과를 키웁니다, 그냥. 네. 그래야 의대 가니까 그런 네. 건가요? 요즘에 집에서 개 키워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는 개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그렇죠. 집에 그런 거 많죠? 남다른. 네. 야, 저 아우, 큰일 났네. 풍뎅이 날아다니고 네. 개 키우고. 이과입니다.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마련해봤는데요. 적성 검사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재밌는 문이과 판별 테스트. 과연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걸 그걸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함께 보시죠. 자,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는 눈이 녹으면 눈이 녹으면 그다음 바로 떠오르는 네. 말을 적어주시면 돼요. 네. 자, 2번은 염소. 염소. 자, 그리고 3번은 이육사. 그리고 4번은 펑션입니다. 어. 네. 자, 저희는 뭐 미리 적었잖아요. 네. 네. 보여드릴까요? 자, 하나, 둘, 셋. 짠. 1번부터. 1번은 저는 봄. 여기는 물. 물. 지저분하다. 저도 걸레질 할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방송상 네, 방송상 지저분하다 저건 건 예. 주부 아니에요? 주부. 맞아요. 걸레질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도 날이 좀 따뜻해진다. 그래요. 봄이지 그럼. 두 번째는 은매. 은매는 소구나. 매가 맞네. 매. 어쨌든 염소 그 자체. 네. 그리고 2번. 선생님 풀. 네. 그러니까 매 떠올리신 거죠. 네. 그렇지. 초원. 네. 하나 더 나갔어. 응용.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 생각이 나죠. 까만 흑염소 막 이렇게. 까만 네, 흑염소. 근데 저쪽은. 자, 3번. 3번이 네. 이육사는 이육사. 시인이죠. 저는 그냥 그 애들
혹시? 문과야. 오, 문과. 이과네. 아, 이과야, 이과. 이과네요. 예. 청포도 네. 하나 더 나가. 저도. 아, 선생님은 늘 하나씩 더 나가네. 저 광야. 아니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청파대요. 익어가는 예.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생각나야죠. 하나씩 네. 더 나가네. 그다음에 4 펑션은 함수. 저도 함수 이거. 함수. 네. 함수. 네. 저는 기능. 이거 명사형. 그 문과고. 네. 문과고. 저 영한 한영. 저도 4번 하나 빼고는 그냥 문과 성향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막 섞여 있어서. 아니야, 이과 성향이야. 이과. 그래요? 네, 융합적인 이과고, 그리고 저도 문과. 융합이고. 좀 융합이네. 저 완전 문과. 아, 그러네. 저는 야, 음악과인데. 네. 이걸로. 이게 참 음악과인데 갑자기 이과가 나왔으면 당황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저는- 재미로 보는 거니까. 저는 하여간 사람들마다 그랬어요. 너는 문과 체질인데 이과로 잘못 갔다고. 이과 가셨어요? 예. 네. 이것도 반전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또 받았잖아요. 그렇구나. 아이가 현대에 받았잖아요. 키우면서. 네. 저희 집은 다 문과거든요. 4명이 다. 근데 제가 기질이 이과예요. 예. 그건 어떻게 보냐면 저는 제 강의자료 PPT를 보면 딱 그냥 이과구나. 일도 감성이 없어요. 뭐 꽃 날아가고 이런 거 절대 없거든요. 네. 애니메이션 없고요. 근데 아이들 여러분 약간 이건 좀 속된 말이긴 한데 싹수가 보인다 이런 말 그렇지. 있잖아요. 네. 싹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역시 보입니다. 보여요. 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문과 아이인데 지금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지만 뭐 하나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생각 오래 하고 깊이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알아야지 말하고 그거는 거의 문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공을 바꿔서 했을 때 과정은 되게 힘들지만 또 다른 시너지를 나타내요. 이과가 보지 못했던 거를 문과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가셨잖아요. 네. 아마 서술형 문제 엄청 잘 푸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 분명히 그냥 그랬을 증명하고 이런 게 낫지. 나죠. 그렇죠. 잘하시는 거야.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네. 이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봤을 때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이제 내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yes or no 단답형으로 하면 이과. 주저리 말하면 문과라고 말하죠. 네. 그리고 드라마가 나왔을 때고 근데 엄마 죽었어 주인공이 이러면 이과. 결과를. 결과가 예, 중요한 예. 근데 문과는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문과인 거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봐도 재미있죠. 뭐. 네. 예. 저는 뭐 예술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주변에 인문계를 간 친구들을 보면 수학이 그렇게 어려워서 어렵지. 수학을 못해서 나는 문과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많죠. 그렇죠. 예. 많죠. 그럴 수 있죠. 이런 질문도 많아요. 이제 사연으로 오는데 수학을 못합니다. 미대를 갈 겁니다. 그러면 아예 공부를 좀 포기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즘의 예체능은요. 학원에 가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능이 몇 등급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요. 네, 국어하고 뭐 영어 아니면 뭐 사탐이라든가 그러면 몇 등급 나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그 등급을 맞히는 대학의 실기를 가르쳐줘요. 맞춤형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특히 미술은 더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번에 정시에 등급 컷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있잖아요. 여러분 3등급 컷이요. 문이과 다 해도 70점대예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25점 나가도 3등급 나와요. 그러면 최저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애가 문과형이다 이과형이다 속단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문이과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사실은 다 믹스고요. 아이들은 변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해요 제가. 나 원래 수학 잘했거든. 나 엄마 원래 수학 1등이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난 유전자가 좋아. 나는 머리가 좋아. 난 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부모님들이 혹은 조부모님들이 문이과를 따지는 이유는 직업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아이가 문이과를 선택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데 네. 그건 부모님들의 생각이고요.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보시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삼는 기준이 적성이 아니라 수입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3세에서 19세 청소년 35.7%가 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수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적성과 흥미를 찾아서 선택하겠다가 38.1%였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뒤바뀐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무조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스포츠 스타. 근데
내가 운동을 못하니까 안 될 것 같아. 한때는 연예인, 내가 그 인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뜬 게 유튜버였어요.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번다. 근데 실제 진행을 해보니까 40만 원도 못 버는 유튜버가 천지래잖아요. 맞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더 돈을 쫓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저는 두 번째 적성 흥미 있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아나운서님 우리 일이요. 재밌어야지 신나야지 오래 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럼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게 재미없어 우리 못하잖아요. 네. 표정이 다 신나 죽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해서 생각보다 부모들이 관찰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은 사실은 전체가 다 의사예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철학자가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시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보는 좀 눈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합니다. 네. 예, 미래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지금의 노력 그렇게 합쳐져서 아주 멋진 사람이 되겠죠. 네.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힘들게 살면 돈만 많이 벌면 그 의미 없더라고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니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국의 부자들이 상속세를 피해서 이민을 간다. 상속세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삼성오너 일가인 홍라희 씨와 그 두 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 주식 2조 8천억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상속세가 12조 원에 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돈이라 이걸 5년에 나눠내겠습니다라고 정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내기 위해서 이번에 주식을 매각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매각해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차곡차곡 나눠가지고 상속세 12조 원 가까운 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네, 상속세가 좀 유리하려면 부부 공동명의가 좋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듣고 네네네. 어떻게 조영구 씨하고 얘기는 잘 됐습니까? 그럼요. 바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서운 게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셨지? 그래서 그래? 이게 아니라 맞아. 이런 거. 그래서 와,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와, 진짜 이게 조영구 씨가 또 그런 쪽이 좀 밝아요. 깜짝 놀랐네요. 그래, 몰랐을 리가 없어요. 네. 알지만 그렇게 하셨구나. 네네. 네. 근데 이제 상속세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세금이 돼버렸어요. 네네. 통계를 보니까요. 2022년 기준 상속세 납세 인원이 2만 명에 육박한다고 그러고요. 전년 대비 30.5%가 증가한 거고 5년 전과 비교하면 10,000명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 총 상속 재산 가액별로 보면 10억에서 20억 원 구간이 8,510명으로 전체의 43.6%나 됩니다. 총 상속 재산 가액이라는 말이 상속되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말인즉 서울에 시세 10억 원 이상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총상속 재산 가액 그러면 조금 생소한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 총상속 재산 가액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고인이 갖고 계시던 뭐 현금, 예금, 부동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오는 뭐 보험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딘가에 맡겨놓은 뭐 신탁 재산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또 회사를 다니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생전에 만약에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있다. 그 구세청에서 봤을 때 한 1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인출하는 거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현금으로 100만 원씩만 인출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흔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생긴 대출, 부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생전에 자산을 이거 빼돌린 거 아니야? 이거 증빙하세요라고 물려받는 사람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것마저도 총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을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뭐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이런저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 상속세는 보편적인 세금이 됐습니다. 네.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 이렇게 하는 거 빼고 해서 10억 이상의 돈이 있다. 네. 이러면 상속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뭐 공제 빼고 네. 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상속세는 무조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재산이 그 고인의 재산이 10억 이상인 것 같다. 이러면 상속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 오늘도 상속세 관련해서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 읽고 얘기 나누죠. 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혼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방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친오빠와 저 모두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 집은 부동산에 내놓을 예정인데 누구 앞으로 상속을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오빠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서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단독 명의로 상속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걸리는 건 제가 추후에 청약 계획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공실이었고 제가 거주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납부한 청약 통장에 대해 공제도 가능할까요? 일단 둘 중에 누가 상속을 받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이 협의가 된다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정 상속 지분,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이 상속인들 간의 상속 지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건 무조건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면은 우리는 장남한테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런 기준을 따르세요라고 하는 법정 상속 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물려받으시는 분들 간에 협의가 된다면 뭐 형제 중에 어느 한 명, 뭐 혹은 뭐 2명 이런 식으로 일부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정확히 알겠어요. 일단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1주택자가 되는데 우선 오빠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서 주택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고요. 또 사연을 주신 분은 미래 청약 계획이 있다, 청약 예정이 있다. 그래서 이 청약 조건에는 무주택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일단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그걸 처분하기 전까지는 누군가에겐 상속 등기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가 있어야 그걸 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빠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연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이어야 된다. 이 표현을 쓰신 걸로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인 것 같아요. 보통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아주 저리의 대출을 해줍니다. 낮은 이자로. 그런데 이 요건들 중에 하나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이어야 되는데 상속받는 바람에 주택을 물려받으면 이거 대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되시는 거죠. 원칙은 그러한데 다만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그냥 오롯이 상속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눠서 지분으로 상속받게 되면은 그거는 전세자금 대출을 반환 안 해도 되지만 이 오빠분이 혼자서 다 가져간다, 100% 소유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반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눠야 되겠구나, 그러면. 네. 그럼 일단 오빠의 경우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네. 동생 같은 경우 만약에 상속을 받게 되면 네. 지금 청약 상속을 받게 되면 청약이 어려워지는지.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이제 많이 걱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파트 청약을 넣으려면 공공주택은 무조건 무주택이어야지 되고 또 민영주택도 무주택인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상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부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때만 인정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100% 내가 가진 거는 유주택이지만은 뭐 형제라든가 아니면 뭐 남겨진 부모님 이런 분들과 나눠서 지분을 가지는 거는 요거는 이제 예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그럼 무주택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댁은 고민할 거 없이 네. 남매가 그냥 그쵸. 공평하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그게 이제 유주택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형제가 없어서
본인 이외에는 물려받으실 분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무주택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네. 예, 다만 이제 일부 요건들이 있어요. 뭐 해당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닌 뭐 시골 지역에 조그마한 이제 농가 이런 것들 갖고 계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일부 예외 요건이 있는데 사연에서 이제 아파트라고 하셨으니까 이 예외 요건은 충당이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소형 저가 주택 이런 기준들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뭐 일반 주택으로 봐서 상속됐을 때 이 지분 취득하지 않으면 유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 말씀하셨는데 네. 공유 지분이면은 뭐 꼭 반반이어야 돼요? 아니면 뭐 7대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대 99%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지분이 조금이라도 나눠져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 등기를 설정할 때 보면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니라 뭐 1000분의 1, 뭐 10,000분의 1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뭐 취득세나 이런 게 부담이 되면 이런 식으로 지분을 나누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뭐 지분만 나뉘어져 있으면 무주택이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청약을 넣을 때 일반 공급이든 특별 공급이든 혹은 뭐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상관없고, 민영주택 보면 보통 가점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무주택 기간 산정하는 게 있는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도 이런 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주택 기간으로 쭉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일반 지금 청약을 신청할 때 일반 무주택자랑 지금 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이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첨되고 나면 그 주택공급 사업자, 즉 뭐 건설사나 이런 곳들에서 이제 이 메일이 날라옵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신 거냐?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시거든요. 이 지분 소유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상속으로 상속받아. 인해서 지분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소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당첨된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반드시 처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형제한테 그걸 다 주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3개월 안에 처분을 하셔야 돼요. 3개월 안에. 네.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밑줄 짝이에요. 청약에 당첨된 후 3개월 내 처분. 네,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질문을 주신 부분이 납부한 청약 통장 관련해서 이 세금 문제, 네.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우리가 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 저축 이런 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이 무주택 근로자는 이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할 때. 그런데 여기도 이제 무주택이라는 요건이 따라 붙죠. 그래서 무주택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다만 그 주택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 지분으로 쪼개져 있으면은 대표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일단 공동지분으로 상속을 했으면 아까 지분을 마음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1%대 99%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 지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시면 일단 공동지분으로 상속했을 때 소유자 판단은 각자 지분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 소유주로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오빠가 60%, 동생이 40%면 오빠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지분으로 뭐 반반씩 갖고 있다, 아니면 3분의 1씩 갖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느냐, 상속인 중에. 그럼 거주하는 사람이 대표 소유주가 되는 거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대표 소유자가 돼서 나머지 분들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네. 이분이 상속을 받는 것보다 이제 오빠랑 반반 그렇죠. 지분을 나누던지 아니면 오빠를 조금 더 지분을 더 드리던지 네. 이게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상속세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분을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국세청 입장에선 10억이라는 자산이 물려드렸어요. 뭐 20억이라는 자산이 물려받게 됐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이러는 거니까 어떻게 지분을 나누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뭐 청약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전세 대출이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했을 때는 뭐 지분에 따라서 상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나누시면 되는데, 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에 대한 이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 소유주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나누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뭐 반반씩 나누셔도 사연자분은 어차피 뭐 오빠는 유주택자니까 상관이 없을 것이고, 동생이 받을 거니까 이건 이제 반반씩 나누시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동생분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30억 이상이면 45%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 네. 50%인가 40%. 30억 초과면은 거의 50%가 근데 뭐 두 형제나 세 형제가 네. 30억씩 다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눠서 10억씩 갖잖아요. 네.
그럼 그 구간이 달라지잖아요. 증여로 한다면 구간이 달라지는데 상속 말이에요. 상속은 주는 사람 기준. 아니 그러니까 이 상속세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되냐 이거. 그런 논의가 네. 있었습니다. 그죠? 아니 이렇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예, 다음 걸로 갈게요.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어요. 네, 네. 두 번째 사연. 시아버님이 2021년에 주택 및 주택 소속 대지를 2명의 자녀에게 50%씩 증여했습니다. 당시 각각 증여세를 납부했는데요. 2023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으나 상속재산이 없고 일괄공제 5억 미만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속세 대상이라면서 계산해서 약 1,2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부과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증여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이 다르고 일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납득이 안 됩니다. 이랬어요. 네. 네. 야, 이거 뭘까요? 이게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10년 안에 이 증여는 이게 그냥 합해지던데 제가 보니까. 네, 오. 합해지긴 합해지는데 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돌아가기 전 이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를 했을 때는 이걸 합쳐서 계산하는데 상속 공제를 일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 개시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 재산 가액을 상속 공제를 받을 때 거기서 차감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2명의 자녀에게 각각 5억 원씩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증여 당시 각각 5억 원씩 받으니까 한 명당 증여공제 5천만 원 이걸 빼서 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4억 5천만 원 이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이 4억 5천만 원이 증여 재산 가액이고 이 둘을 합치면 9억이 되는 거죠. 네. 2명을 합치면. 그러면 일단 각각 4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8천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사전 증여까지의 네. 설명이었습니다. 증여세를 두 자녀가 이미 냈어요. 1억 네. 6천만 원을 냈는데 10년 안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사망하신 것 같은데 1, 2년 네. 전에. 그러면 이게 상속세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상속세 어떻게 포함을 시키냐.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준 거 있으니까 네. 이거 상속 재산 남아있으면 그거 합쳐가지고 다시 계산할게요. 이게 이제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증여하신 이 증여 재산가액을 상속공제에서 뺀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것도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합쳐가지고 증여 재산가액이라는 게 9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실 때는 그냥 아무 요건 없이 그냥 남겨진 자녀가 있다면 5억 원을 공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일괄공제인데 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괄공제에서 과거 10년 안에 증여받은 증여 재산가액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 원에서 9억 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4억. 사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로인 거죠. 0원이고.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실 때는 상속공제, 일괄공제를 한 푼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계산되는 세금이 2억 4천만 원인 거고 과거에 1억 6천의 세금을 이미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2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을 빼서 나머지 8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추가로 내게 됐다는데 이게 증여 재산가액이 얼마인지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세금을 더 내시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미리 그래도 증여세를 내셨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증여세를 안 내고 증여를 받으셨으면 증여세 누진에 대한 세금이 또 엄청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예. 네, 그래요. 자, 다음 사연 신재현 씨가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2년 4월에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고 3달 뒤 주변에서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22년 7월이 아닌 21년 12월에 거래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거래된 가격은 제가 신고한 금액보다 9천만 원이 더 비싸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7월에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특히 2021년 12월은 부동산이 급등했던 시기여서 더 비싸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희는 신고한 가격보다 1억 원 넘게 싸게 팔았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주택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추가로 내야 할 세금도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신고한 게 아니고 3개월이 지나서 신고했는데 네. 세무당국에서는 전해 12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았던 해인가 봐요. 네네. 그때 금액으로 신고하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지껏 저희가 얘기했던 게 상속세를 낼 때면은 어떤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얼마인지에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얼마인지가 사실 뭐 현금이다. 현금 10억을 물려받았다 하면은 계산이 쉽겠죠.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1순위는 그 상속된 주택이 거래된 이력이 있으면 거래된 가격 혹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 감정평가사분들이 주변 시세라든가 거래된 사례 이런 것들을 보고 따져봐서 아, 이 집은 얼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는 거죠. 네. 이게 감정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뭐 바로 판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를 따로 받은 것도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러면 2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2순위, 1순위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2순위는 어떻게 정하냐?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 가격을 따져서 그 가격으로 봅니다. 근데 이 유사매매 가격은 뭐냐면 동일 단지여야 되고 그 동일 단지 내에서 면적 차이와 공시 가격 차이가 5% 이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같고 공시 가격도 같은데 옆 단지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 단지긴 한데 면적도 똑같아. 하지만 공시가 차이가 뭐 저쪽 집은 남향이고 우리 집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벌어져 있어.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 동일 단지 내에 네. 유사 매매 여러 건이면 그거 어떻게 평균을 만약에 평균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여러 건이다라고 한다면 그 상속받은 주택하고 공시가격 차이가 적은 집을 유사매매 가격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려받은 집의 공시가를 조회해봤더니 5억 원이다. 그런데 유사매매 사례가 뭐 공시가가 각각 5억 1천만 원 있고 5억 2천만 원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시가 차이가 적은 5억 1천만 원 이 주택의 매매가가 유사매매 가격에 대해서 이 주택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시가 기준으로 그 해당 주택의 매매가를 보는군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도 7월에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를 하신 거 보니까 네. 상속받던 그 앞뒤 6개월을 잘 계산을 해서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 6개월 이분도 많이 공부를 하시고 가까운 곳을 유사매매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걸로 신고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던 4월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을 재봤을 때 가까운 건 7월일 거예요. 그러니까 7월이 뭐 3개월이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5개월 차이가 나는 요 상황인 건데 다만 공시 가격이 같은 경우에만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걸 유사 가격으로 봅니다. 근데 이 두 주택이 공시 가격이 같지가 않았던 거죠. 과거 이제 2020년 12월에 있었던 거래는 5개월 정도 예전 거라 더 오래된 거래이긴 하지만 이게 공시 가격 차이가 더 적기 때문에 네. 이 주택이 얼마에 처분됐느냐 그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적게 신고했으니까 그만큼 차익을 더 내세요 라는 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나름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고 그래. 고민 끝에 결정을 하신 건데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모르면 당한다는 말이 딱 떠오르거든요. 좀 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실은 막 직전에 거래가 있고 주택 가격이 명확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뭐 경황도 없고 주택이 거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런 오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정확한 거는 그 주택에 대한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요즘에는 뭐 셀프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0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으면 이 감정평가가 그래도 한 돈백 하지 않아요? 예, 뭐 이제 이 지역에 따라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평가액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뭐 몇 천만 원 차이 나는 세금 혹시나 실수로 더 내는 것보다 그리고 이게 잘못 내면 예전에 내셨어야 될 세금을 지금까지 안 냈으니까 그 일자별로 가산세 내세요 이런 것까지 또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잘 모르겠다 이거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비용을 들이더라도 100만 원 안쪽에 감정평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죠. 이걸 두 군데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감정평가사야. 뭐 이러면은 이걸 두 군데서 해요. 예. 그래서 그 두 군데 비교해보고. 예, 합리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엄청 큰 돈을 내지 않기 위해 네. 약간의 돈을 쓸 필요가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그 상속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러지 않도록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정 모르겠으면
세무사 찾아가야죠, 뭐. 그게, 그렇죠. 네. 그게 전문가. 필요합니다. 네. 세무사 찾아가면 비쌉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이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세무사 분들도 전문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전문 세무사 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오류는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사도 다 그 분야별로 달라요? 그렇습니다. 보통 뭐 기장 하시는 분들 다르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다르고 이렇게 상속 증여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다르기 때문에 상속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 찾아가. 우리 변호사분들도 이혼 전문 변호사, 맞아요, 소속 맞아요. 전문 변호사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 또 그것도 알아야 되네. 꿀팁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7도로 어제보다 추운데요.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한파특보 현황 먼저 살펴봅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또 곳곳으로는 한파경보도 발효 중인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동파 사고에 대비해 주시고요. 건강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에 반드시 서행 운전해 주시고요. 보행자분들도 낙상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발밑을 잘 보고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대전 5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은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불이 나기 쉬운데요.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자나깨나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도 춥던데 이번 추위는 뭐 오늘 아침까지는 끝인 거죠? 네네, 낮부터 날이 풀린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늘도 맑고요. 대기질도 깨끗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옷 든든히 입고 가벼운 산책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